자, 689쪽에 열설비 설계 쪽 보시겠습니다. 자, 이 열설비 설계 쪽은 이제 에너지 관리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5째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설비 설계에는 이제 보일러 취급이라든지 안전 관리, 그다음에 열에너지 진단, 그다음에 열설비 설계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그 열설비 이 설계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열설비 뭐 재료라든지 이런 쪽의 관계가 서로 이렇게 문제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뭐 보일러의 안전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열설비 설계에서만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들 자체가 앞전에서 공부했던 것들 자체도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무슨 뭐 여기에 보면 이제 열 전도율이라든지 열 관리율이라든지 열에 뭐 부하 계산하는 거라든지 이런 쪽의 문제 같은 것들은 앞에 계측기기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연력학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자체를 균형 있게 골고루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보일러 취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일러 취급 같은 거는 뭐 이쪽은 상당히 좀 문제 내용이 상당히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설계 쪽에서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진짜 글자로 그대로 열설비 설계 쪽이 되겠습니다. 근데 열설비 설계 같은 경우도 뭐 2번 거쳐가지고 계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거의 뭐 단답형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거기 부분이 조금 상대적으로 어렵지만은 또 이런 쪽에서 취급하고 안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점수를 또 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잘 해두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689쪽에 보시면요. 다른 건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 4번에 점검 계획 보시면요. 뭐 수시 점검이 있습니다. 수시 점검이 있고요. 뒷장에 보시면 주간 점검이 있고 뭐 월간 점검이 있는데 수시 점검 같은 경우는 눈으로 즉시 확인이 가능하고 소리로 금방 들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수시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뭐 연료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버너 타일이라든지 공기 압력, 배관 계통의 누설 여부라든지 뭐 이런 쪽이 되겠고요. 월간 점검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기능 같은 거 이제 동작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해놓으면은 어느 정도 시간 자체를 좀 여유를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월간 점검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간 점검은 주로 기능 및 동작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이다. 화형 검출기, 저수위 감지기, 압력 제한기, 차단 밸브, 각종 스위치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일러의 가동 전의 준비 사항 중에서 우리가 신설 보일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설 보일러. 자, 신설 보일러라는 보일러를 새로 발주해가지고 이제 보일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보일러가 새로 들어왔는데 이제 보일러가 이제 자, 보일러가 새로 이제 이런 노통용화식 보일러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 보일러 안에는 보면 이제 새로 작업을 하면서 축로도 새로 쌓아야 되고 그렇겠죠. 보일러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축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연관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이제 전부 다 축로를 쌓고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 안에는 사실 작업자들이 들어가서 뭐 담배도 피고 그다음에 무슨 뭐 기름 걸려 가지고 이렇게 뭐 작업도 하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 이물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만 해가지고 이렇게 쓰기에는 좀 맞지가 않죠. 그래서 뭐 특히 수간식 보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간식 보일러도 다 이제 조립이 되고 나면요. 예, 조립이 되고 나면 특히 수간식 보일러는 더 심하죠. 요 안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드럼에 들어가서 전부 다 이제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나오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소다류를 집어넣어 가지고
계속 며칠 동안 우려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에를 깨끗하게 청소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보일러, 신설 보일러를 사용하기 전에 유지분이라든지 기름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시켜주는 거. 특히 소다류로 가지고 제거시켜주는 걸 우리는 소다 보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다 보링이 아니고요. 소다 보일링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렇게 소다 가지고 끓이는 겁니다. 소다 보일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시중에 있는 책들 자체가 전부 다 보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소다 보링이 이 소다 보링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는 건 괜찮지만 정확한 의미는 소다 보일링이 되겠습니다. 끓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다 보일링 같은 경우는요, 뭐 어떤 약품을 쓰는 거냐? 자, 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트륨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염 그러면은 칼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탄산염, 황산염, 인산염, 규산염 이런 것들은 칼슘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다류는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설 보일러에 들어가는 약품은 외워두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외워두시냐? 신설 보일러에 들어가는 약품 소다는 소다 보일링은 소다류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가성소다라든지 인산소다라든지 탄산소다라든지 이런 소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실 때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다는 소다다. 이렇게. 그래서 소다 보일링 할 때는 소다류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1번 소다 보일링. 보일러는 제조 과정이나 현장 설치 시 시공하는 과정에서 보일러 내부에 부착되는 페인트, 유지분, 녹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동체 내부에 소다 계통의 약품류를 주입하여 씻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이걸 소다 보일링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용하는 약재는 거기 나와 있죠. 소다류, 나트륨계입니다. 탄산소다, 가성소다, 인산소다, 아황산소다. 소다류가 들어간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작업하는 방법은 691쪽에 보시면요. 0.3에서 0.5kg/제곱센치 정도로 가압해가지고 2, 3일간 계속 반복해서 분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밑에 내려가시고 사용 중인 보일러에 보일러 수위 확인 나와 있습니다. 보일러 수위는 수면계의 얼마라고 했습니까? 2분의 1입니다. 동체 드럼의 3분의 2에서 5분의 4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면계 길이의 2분의 1이고 동체 드럼의 3분의 2에서 5분의 4 유지한다는 건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출 및 분출 장치에 보시면 보일러 분출은 부하가 가벼울 때 한다 그랬죠? 부하가 가벼운 걸 피할 때는 뭡니까? 슈트블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는 분출할 때는 부하가 가벼울 때 실시한다. 그리고 2인 1조로 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퍼지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프리퍼지는 가동 전에 가스를 전부 다 미연소 가스를 밖으로 뽑아내는 것이고요. 포스트 퍼지는 가동 후에 보일러를 정지하기 전에 그때 이제 밖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맨 밑에 보시면 1-3번에 점화 및 운전 중에 취급사항의 조작 순서화 해가지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조작 순서, 미연소 가스를 밖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프리퍼지죠. 그래서 버너 작동, 논의 압력 조절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저연소에서부터 고연소로 올라가는 겁니다. 막바로 고연소부터 올라가게 되면 뭐가 됩니까? 저연소 인터록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터록도 걸린다는 것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점화 불량의 원인이 있습니다. 점화 불량의 원인은 첫째, 점화 버너의 가스 압력 이상, 공기비의 조정 불량, 점화용 트랜스 불량, 고염기 위치 불량, 공기 압력이 너무 낮거나 높다, 전압의 이상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료 배관 계통의 누설 유무는 비눗물을 사용해서 확인한다. 그렇습니다. 자, 연소 상태 보시면 공기비가 부족할 때는 화염은 암적색이 되고 연기는 흑색이 된다. 공기비가 적당할 때 이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화염은 뭐가 됩니까? 오렌지색이 되면서 연기는 담백색인데 이때 온도가 1000도다.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연소의 종류 보시면요. 앞전에서도 한번 수업을 했습니다만 1차 연소가 있고 2차 연소가 있습니다. 1차 연소는 뭡니까? 연소실 안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소를 말하는 것이고 2차 연소는 연소실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나가면서 연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는 연소입니다. 이게 바로 2차 연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정상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2차 연소가 일어나는 원인은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693쪽의 원인 보시겠습니다. 1번 불완전 연소의 비율이 높은 경우, 2번 연도나 연소실 벽 등의 틈새나 균열이 생긴 곳에 찬 공기가 스며드는 경우, 3번 연도 등에서 가스가 쌓이거나 와류, 가스 포켓이 모관한 경우, 연도의 단면적이 급격히 변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4번에 운전 중에 안전사항 1번 상용 수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안전저수 이하로 절대 내려가서는 안 된다. 안전저수위가 뭐라 그랬습니까? 보일러가 유지해야 할 이 정도 더 이상 내려가서는 안 되는 최저 수면. 이게 바로 안전저수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전저수위는 전부 다 어떻게 외웠습니까? 75mm로 외웠습니다. 그죠? 75mm로 외우고 노통 최고부, 노통 최상단으로부터는 100mm다. 노통 최고부로부터는 100mm다. 꼭 그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거기 쭉 내려가시고 4번에 보시면요. 보일러 연소 초기에 급격한 연소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보일러에 급격한 연소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갑자기 급격하게 연소하게 되면 서서히 연소하지 못하고 급격하게 연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틈새 같은 것들 자체가 급격하게 더 벌어지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번 부동 팽창 방지, 2번 내화벽들의 파손 방지, 3번 그루빙, 이음부의 누설 방지. 그래서 어떤 그 틈새 자체가 더 크게 벌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송기시 취급 이런 것들은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쭉 넘어가시겠습니다. 넘어가시고 694쪽에요. 1-4번 보일러 정지시 취급에서 2번에 정지 순서 보시겠습니다. 정지 순서에 보면 연료 투입을 정지한다. 연료부터 먼저 차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기 투입을 정지하고 맨 마지막에 뭐 한다고요? 댐퍼 닫는다 그랬습니다. 댐퍼를 맨 마지막에 닫는 이유가 뭡니까? 밖으로부터 찬 공기가 들어오는 걸 막아서 연소실이 식혀지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만약에 연소실이 식혀져 버리면 그 다음날 또 다시 연소할 때는 그만큼에 대한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보일러 보전 1-5번에 보일러 보전해 보시면요. 2번 청소 시간이 있습니다. 청소 시간에 1번에 어떻게 보면 스케일 생성이 1에서 1.5mm 정도 쌓였을 때, 그 다음에 시간은 1500에서 2000시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청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95쪽에 보시면요. 외부 청소가, 청소 방법에 외부 청소가 있고 내부 청소가 있습니다. 그 외부 청소법에 보시면 쇼킹법이 있습니다. 쇼킹법 종류, 스팀 쇼킹법, 워터 쇼킹법, 그 다음에 샌드 블로법, 스틸 쇼트 클리닝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쭉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거기 보시면요. 이제 세관법이 있습니다. 세관법. 세관이라는 얘기는 관 안에 이제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많이 차이게 되잖아요. 차이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그 화학약품을 써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를 이제 제거시켜주는 거. 이걸 우리는 세관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일러에 1년마다 한 번씩 검사받는 안전검사할 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올 때는 그 스케일이 형성되어 있는지 자체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사전 준비 작업으로서 세관 작업까지 전부 다 용역을 줘가지고 전부 다 작업을 다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관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용했던 보일러에 안에 생겨 있는 스케일 같은 거 이런 것들 자체를 제거하는 작업이다. 뭘로? 약품으로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약품 자체는 뭘 쓰느냐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하겠죠. 먼저 세관 작업할 때는 제일 먼저 전처리부터 먼저 합니다. 항상. 그 다음에 항공조 끝나고 나면 반드시 수세를 하게 돼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산처리도 하게 돼 있고요. 또 하고 나면 또 수세합니다. 그러면 산으로 씻어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녹이 슬지 않도록 중화방청 처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항공정마다 수세 과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맨 처음엔 전처리부터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보시면요. 산세관의 처리 방법 보면 제일 먼저 염산 5에서 10%를 쓰게 됐습니다. 자, 염산을 쓰는데
염산은 5에서 10%인데 이 염산은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염산을 쓰는 목적이 뭐냐? 염산 쓰는 목적 자체가 염산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다가 몸에 묻거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물로 씻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염산은 가격도 싸고 경제적이면서 물에 대한 용해도가 좋다 하는 것도 염산을 많이 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염산의 산성한 처리 방법을 보면 염산은 6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입니다. 6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가 되면서 시간은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하게 되는 거죠. 이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보일러를 돌려놓고 하는데 아침에 와서 계속 순환을 시켜놓고 난 뒤에 가서 점심 먹고 와서 할 정도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염산을 쓰면은 부식이 일어나죠. 그래서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약품을 쓰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부식억제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식억제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니비터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부식억제제 그러면 무조건 이니비터고 이니비터 그러면 뭐예요? 부식억제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영어로 이니비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니비트라는 말 자체가 금지하다, 뭐 억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게 부식억제제죠. 그래서 이니비터가 부식억제제라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약품의 종류에는 무기산이 있고요, 유기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유기산하고 무기산이 있고요. 자,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696쪽에 중화방청제가 있습니다. 중화방청제는 산세가 나고 하는 데는 부식이 생기기 때문에 중화방청제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는 산을 썼으니까 중화시키려면 뭘 써야 됩니까? 알칼리를 써야 되겠죠. 알칼리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다류입니다. 소다류에는 가성소다, 인산소다, 탄산소다, 히드라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방청제 종류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스케일에는 요 안에 이제 스케일을 제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요 안에 이제 뭐 스케일 같은 거 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스케일 같은 거 차면은 스케일이 굉장히 단단한 스케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경질 스케일이다. 그 다음에 말랑말랑한 스케일을 우리가 연질 스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질 스케일은 탄산염하고 황산염하고 그 다음에 규산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질 스케일에는 탄산염과 인산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질 스케일을 썼을 때는 황산염, 규산염 같은 경우는 워낙 단단해가지고 이런 면 자체가 망치를 두들겨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맨 처음에 좀 말랑말랑해지게 용해 촉진제를 써주는 거죠. 이렇게. 자, 용해 촉진제는 주로 이제 불화수소산을 쓴다. 불화수소산은 우리가 HF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용해 촉진제는 불화수소산 쓴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리을 보시겠습니다. 용해 촉진제, 규산염, 황산염 등의 경질 스케일의 경우에는 용해 촉진제인 불화수소산을 쓰고요. 부식억제제, 아까 부식억제제 나왔죠. 이니비터, 9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에서 주로 쓰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니비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식억제제는 이니비터 말고도 알코올류, 알데히드류, 아민 유도체가 있고요. VCI가 있습니다. 이 VCI 같은 거는 중요합니다. VCI. 자, 백색국 말로 흡습성은 없으나 승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고체에서 녹이면은 액체로 되지만은 고체에서 막바로 기체로 가고 또는 기체에서 막바로 고체로 가는 거. 이게 바로 승화가 되겠죠. 승화와 강의 부식 억제성을 가지고 있는 휘발성의 부식 억제제다. 그래서 휘발성 이렇게 나죠. 볼로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볼로타일이라는 것 자체가 영어로 휘발성, 휘발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휘발성의 부식억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밑에 내려가셔야죠. 알칼리세관이 있습니다. 알칼리세관은 주로 소다류 가지고 하는 거죠. 가성소다, 탄산소다, 인산소다, 암모니아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697쪽 넘어가셔가지고요. 유기산세관이 있습니다. 유기산 같은 경우는 산 중에서 가장 안전한 산입니다. 그래서 세관법 중에서 가장 안전하지만은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유기산보다는 보통 일반
염산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성에 가까워 가지고 부식 억제 등이 필요가 없다. 쭉 나옵니다. 온도는 9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정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기산의 종류 같은 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유기산은 자, 다음 중에서 유기산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자, 그 유기산은 첫째 이제 구연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초산이 있고요. 세 번째 옥살산이 있고요. 네 번째는 개미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히드록산. 자, 그래서 요거 유기산 외우실 때 이렇게 첫 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9초 만에 옥개미 히트 이렇게 해가지고요. 9초 옥개미 히트 이렇게 해가지고 유기산 종류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유기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보존법 보시겠습니다. 이 보일러 보존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일러를 이제 쓰다가 뭐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보일러를 가동을 안 한다든지 또는 여름에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일러를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보일러를 쓰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단기 휴지냐 장기 휴지냐 이거에 따라서 보존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는 휴지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쓸 건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에 따라서 건식이냐, 습식, 만수보존법이냐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겁니다. 첫째, 건식보존법 보시겠습니다. 휴지 기간이 가장 긴 겁니다. 6개월 이상의. 그래서 건식보존법하고 만수보존법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건식보존법은 휴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이다. 그 다음에 만수보존법을 하게 되면 추운 지방에서는 동체가 얼겠죠. 그래서 동결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그래서 건식보존법은 물을 다 빼주고 습식 전부 다 제거해주고 그 안에 심지어는 무슨 물 먹는 하마 같은 거 이렇게 보일러 안에서 집어넣어가지고 일종의 뭡니까? 흡습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흡수제를 집어넣어가지고 보일러를 이제 보존하는 게 바로 건식보존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식보존법을 보면 흡습제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 염화칼슘은 맞는데 염화마그네슘은 아닙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흡습제로서는 보통 이렇게 5가지를 씁니다. 특히 염화칼슘 말고 염화마그네슘 말고 염화칼슘을 쓴다는 것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오산화인 쓰고요. 염화칼슘, 그다음 실리카겔, 생석회, 활성알루미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외우기 쉽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봄철 되면은 중국에서부터 항상 뭐가 넘어옵니까? 미세먼지 같은 거, 황사 같은 거 넘어옵니다. 중국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이제 더 심해졌죠. 그래서 이제 생활하다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거의 이제 오염 자체가 실생활 되다시피 됐습니다. 그래서 오염의 실생활 이렇게 외워두시면 잘 외워주십니다. 그래서 자, 흡수제는 오염의 실생활 이래가지고 오산화인, 염화칼슘, 실리카겔, 생석회, 활성알루미나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만수보존법이 있습니다. 만수보존법은 휴지기간이 2 내지 3개월 정도면서 pH 12 내지 13 정도는 좀 높게 유지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농도 자체가 좀 희박해지기 때문에 좀 높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698쪽에 넘어가셔가지고 특수보존법에 보면 질소봉입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수보존법 같은 경우는 이 안에다가 질소가스를 집어넣는 겁니다. 질소가스를 충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존하는 겁니다. 이때 질소가스 충전할 때의 압력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압력은 0.6kg/제곱센티미터로 충전하는 겁니다. 이때 kg/제곱센티미터로 물어볼 수도 있고 메가파스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메가파스칼로 물어볼 때는 0.06 메가파스칼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2가스 충전할 때의 압력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면 페인트 도포법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단기 보존과 장기 보존이 있는데요. 시험에 다음 중에서 최단기 보존이 있습니다. 이건 한 달 미만에 보통 쓰는 겁니다. 이렇게. 가열건조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보일러 최단기 보존법은 뭐냐? 그럼 무조건 가열건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열건조법과 만수보존법이 단기보존법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장기보존법은 보통 6개월 정도 이상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건조보존법하고 건조보존법하고 초다만수보존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종류에 관계되는 것들 잘 구분하셔가지고 정리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보일러 이제 용수관리가 있습니다. 보일러 용수관리는 이제 물에 관계되는 것들이죠. 물에 관계되는 것들 중에서 계산 문제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첫째, ppm이 뭐냐? 두 번째는 ppb가 뭐냐? 세 번째는 EPM이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ppm 같은 경우는 자, 파트 퍼 밀리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이 되는 얘기죠. 100만 분율입니다. 그러니까. 자, 100만 분율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1리터 속에 몇 미리그램이냐 이래. 예를 들어서 1리터 속에 2mg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2ppm이 되는 겁니다. 1리터 속에 3mg 들어가 있으면 3ppm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리터 속에 몇 미리그램이냐 이게 바로 ppm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로 치면 무게가 치면 이렇게 되겠죠? 1리터가 킬로그램이니까 킬로그램 퍼 미리그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이 되겠죠? 이게 킬로그램 속에 미리그램이 되는 겁니다. 이게 ppm입니다. 자, ppb라고 하는 것은 10억 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톤에 몇 미리그램이냐 이런 얘기죠. 10억 분율.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건 ppm을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ppm은 100만 분율이고요. 그 다음에 ppb는 10억 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PM은 뭡니까? 용액 1kg 중에 용질 1mg 당량 들어가는 겁니다. 뭐 당량 나오면 EPM이다. equivalent per million 해가지고요.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OD가 있고, 뭐 COD가 있고, BOD 그러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뭐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DO는 용존산소,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99쪽에 보시겠습니다. 경도가 있습니다. 경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속에 녹아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도는. 그래서 경도다 그러면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칼슘하고 마그네슘 계산하는 거는 또 종종 시험에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칼슘하고 산화칼슘하고 마그네슘에다가 이렇게 있으면 요 앞에다가요 곱하기 1.4배를 곱해주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마그네슘에다가 1.4배를 곱해줘 가지고 여기다 산화칼슘 그대로 더해주면 되는데 이게 바로 독일 경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독일 경도 계산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요 칼슘 값에다가
요 마그네슘 값에다가 1.4배만 해가지고 더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독일 경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pH가 있습니다. pH는 수소이온 농도가 되겠습니다. 수소이온 농도는 pH는 7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pH가 7이 중성입니다. pH 값이 7보다 클 때는 이거는 알칼리성이 되겠습니다. pH 값이 7보다 작을 때는 산성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일러 같은 경우는 보일러 급수는 pH 값이 7에서 9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 수는 관수는 10.5에서 11.5 또는 11.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성취화가 일어나는 거는 가성취화는 알칼리도가 높을 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pH 값이 보통 12, 13 이상일 때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pH 값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가성취화 한번 보시겠습니다. pH 12 이상에서 발생하는 알칼리 부식, 13 이상에서 발생하는 알칼리 부식 상관없겠습니다. 그 정도는. 외견상 부식은 없지만 미세한 불규칙적인 방사성 형태로서 수면 아랫부분인 수부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열부가 큰 경우에 저압 보일러에서도 발생한다.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부분에 알칼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물에 잠긴 부분 쪽에서 발생한다는 얘기죠. 수부에서 발생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8번에 스케일 관석은 보시면요. 전열면의 국부가열, 보일러 효율 저하, 배기가스 온도 상승, 보일러 수의 순환장애, 그다음에 과열로 인한 파열 사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종류에 보시면 연질 스케일은 탄산염하고 인산염이 있죠. 경질 스케일은 뭡니까? 규산염과 황산염이 있습니다. 종류는 잘 구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700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요. 자, 700쪽에 보시면요. 거기 11번에 탁도가 있습니다. 탁도는 탁도 나왔다. 탁도가 뭐냐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카올린이라는 거 나오면 되겠습니다. 카올린. 카올린은 진흙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물을 걸러낼 때 보통 진흙에다 이렇게 놔두면은 그 진흙층을 통과하면서 물이 정제된 물이 빠져나가죠. 그때가 바로 진흙이 카올린인데 카올린 1mg이 증류수 1리터 속에 들어있을 때의 색깔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카올린과 증류수 1mg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증류수 1리터. 그래서 그 카올린과 증류수가 나오면 이게 탁도다. 탁도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탁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2번에 알칼리도가 있습니다. 자, 알칼리도 같은 경우는 그쪽에 그 수중에 함유된 여기 산기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것들이 바로 알칼리도가 되겠습니다. 산을 소비하는 성분이 시료 중에 어느 정도 들어있느냐. 그래서 M알칼리도하고 P알칼리도가 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00쪽에 보일러 용수 처리 보시겠습니다. 자, 보일러 용수 처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일러 용수 처리는 관 안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관 외 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 안에서 처리하는 거는 약품 가지고 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첨가제 같은 거 이런 것들 써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관 외 처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뭐 기폭법이라든지 탈기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계적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 내 처리부터 보시면은 이제 약품 처리가 먼저 슬러지 조정제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자, 슬러지 조정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닌, 리그닌, 전분.
전분은 우리가 녹말이죠, 그죠? 그래서 녹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외우실 때는 요거 외우시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탄니, 술탄니 녹말에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외워집니다. 술로 외우시면 되겠죠. 술탄니 녹말 이렇게 해가지고 술라지 조정제는 탄닌, 리그닌, 전분, 녹말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탈산소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탄닌이 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아황산소다, 히드라진 이렇게 되겠죠. 히드라진. 그러니까 탈산소제 같은 경우는 아황산 소다는 아황산 나트륨하고 같은 말입니다. 네. 소다가 나트륨이랬죠. 그러면 탈산소제는 이렇게 첫 글자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이제 놀이기구가 마땅한 놀이기구가 없을 때는 애들이 보통 이제 산에 올라가서 산소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산소도 타고 놀았다 그러고 산소, 탄, 아히 이렇게 외워두시면 이거 다 외워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탈산소제 같은 거는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성치화 방지제가 있습니다. 가성치화 방지제. 자, 가성치화라고는 아까 얘기했죠. pH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3 이상에서 발생하는 그런 게 바로 가성치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성치화 방지제 같은 경우는 인산나트륨 순서대로 질산나트륨, 그다음에 탄닌, 리그닌. 자, 가성치화 방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탄닌 이렇게 3개 나옵니다. 탄닌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약품 처리 중에서.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수업할 때 잘 안 헤어지면 그냥 무조건 탄닌 찍으라는 얘기가 탄닌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리그닌이 또 여기 나오죠. 리그닌 나옵니다. 탄닌. 그래서 요거 외우실 때는 리그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가자. 인질들 다 탔냐? 이제 또 인질 구출장전 끝내고 인질들 다 탔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자. 인질 탔니? 이렇게 외워두시면 약품을 외워집니다. 그래서 가성치화 방지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pH 및 알칼리 조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pH하고 알칼리 조정제는 뭐 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 나온 것 자체가 거기 보시면 탄산나트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들어가죠. 외우는 순서대로 제가 다시 적어요. 그 다음에 인산나트륨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은 가성소다입니다. 가성소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잘 안 나오니까요. 요 글자로. 그래서 이거는 PR탄 이렇게 암인수 이렇게 해가지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술라지 조정제, 탈산소제, 가성치화 방지제 이런 것들은 아주 많이 나오니까요.
그다음에 연화제가 있습니다. 연화제. 연화제는 이제 그 스케일 자체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연화제. 그래서 거기 보시면 탄산 나트륨, 그다음에 인산 나트륨, 그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우유특기 차원에서 연탄을 사가지고 이제 달동네 가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할 때 연탄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받아가지고 가야 되겠죠? 연탄 인수 이렇게 가지고 외워집니다. 그래서 요거 약품에 관계되는 것들은 특히 요 탈산소제 같은 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탈산소제 같은 것들은 아주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관외처리가 있습니다. 관외처리는 약품보다도 더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여기는 탈기법이라는 거하고 기폭법이 있습니다. 탈기법은 용존산소 제거하는 겁니다. 물론 탈기법에 용존산소하고 일부 무슨 뭐 이산화탄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제거하지만은 주 목적은 용존산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탈기법은 용존산소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품으로 제거하려면은 이런 약품을 가지고 쓰면 제거가 되겠지만은 기기 가지고 할 때는 탈기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폭법은 이산화탄소 같은 거 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탈기법은 산소 제거하는 것이고 기폭법은 이산화탄소 가지고 제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겠습니다. 탈기법 용존 산소 제거하는 게 주 제거 작업이 되는 것이고요. 일부 탄산가스도 제거하지만은 용존 산소를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기폭법에는 뒤쪽에 보시면 탄산가스 제거하고 철이라든지 망간 같은 거 제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현탁질 고용물이라는 것은 이제 이물질 같은 거, 입자성 물질 같은 거,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죠. 현탁질 고용물 제거하는 것들이 있다. 자, 현탁질 고용물 제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무거운 입자들 그냥 놔두면 그냥 깔아앉죠. 자연 침강법입니다. 그 다음에 필터 가지고 걸러내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여과법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깔아앉기에는 조금 입자가 좀 작습니다. 작으니까 요게 둥둥이 떠 있는 이런 것들을 응집제를 써가지고 요 부피를 키워주는 겁니다. 덩치를 크게 해주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이제 깔아앉는 거죠.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고분자 응집제를 써주는 거죠. 폴리마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응집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집법. 그래서 현탁질 고용물 제거하는 것은 자연 침각법과 여과법과 응집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현탁질 고용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탈기법 같은 거는 가스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 침각법, 여과법, 응집법은 현탁질 고용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용의 고용물 제거하는 방법에 보면은 이온교환법하고요, 제올라이트법이 있고 직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교환법은 이온교환 수지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일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일러 들어가기 전에, 보일러 안에 물을 넣기 전에 이온교환 수지 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여기 수지 탑을 통해 가지고 빠져나올 때는 여기서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다 제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경도 공부할 때 경도는 물속에 녹아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서 제거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을 이제 공급해주면 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온교환 수지가 현미경 조직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 손으로 잡으면 거의 잡히지 않을 정도로 다 빠져나갈 정도로 아주 미세한 입자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걸러내는 게 요런 부분 쪽에서 계속 걸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나중에 이 부분이 이게 오래 쓰다 보면 이렇게 눈이 채워지면은 칼슘하고 마그네슘 자체를 제거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 부분을 이렇게 원위치 시켜줘야 되죠. 이렇게 해주는 걸 우리는 재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재생 작업에 들어가는 것은 음이온 교환 수지하고 양이온 교환 수지가 있는데 음이온 교환 수지든 양이온 교환 수지든 간에 소금 가지고 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제는 소금이다. 모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A번 이온 교환법. 물속의 경도 성분이 이온 교환 수지를 통해서 칼슘, 마그네슘 성분을 나트륨과 교환하는 방식이며 연화하는 방법으로서 재생 순서는 역세, 통약, 압출, 수세, 부화 이렇게 됩니다. 이 순서도 잘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역세, 통약, 압출, 수세, 부화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역통압수부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역통압수부 해가지고요. 화학적 처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생 방법은 양이온 교환 수지가 있고 음이온 교환 수지가 있는데 양이온에는 소금, 황산, 염화수소가 있고요. 음이온 교환 수지는 소금, 가성소다, 암모니아, 탄산소다가 있다. 즉 소금은 양이온하고 음이온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제올라이트법인데 경수를 제올라이트에 접속시켜가지고 칼슘하고 마그네슘 경도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증류법이 있습니다. 증류법. 자, 이 증류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글자 그대로 물을 끓이는 겁니다. 이런 거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바다, 그러니까 선박 같은 거, 원양어선 같은 거를 보면은 그런 게 보일러에는 선박에 보일러를 이제 싣고 다니잖아요. 그럼 물 같은 거는 일반 물 쓰는 것이 아니고 바닷물 같은 거 만약에 쓰게 되면 바닷물을 어떻게 합니까? 직접 쓰지 못하니까 끓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증발된 물 자체를 식혀서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증류법이죠. 그러니까 양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작죠.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는. 그래서 가장 비경제적이다. 그래서 가장 비경제적 그러면 이건 무조건 증류법입니다. 시험에 수처리 방법 중에서 가장 비경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증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수의 물을 얻을 수 있으나 비경제적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첨가제 주입 장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방형이 있고 밀폐형이 있고 포트형 비례주입기가 있다. 그래서 개방형 중력주입기, 밀폐형 중력주입기, 포트형 비례주입기. 그리고 첨가제는 이 안에 약품을 이 보일러 안에다가 약품을 집어넣을 때 개방형이 있고 밀폐형이 있고 포트형이 있다 하는 것 잘 알아두시기